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대북 압박 논의에 맞서 무력 시위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고조되는 4월 위기설의 실체를 짚어봅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미사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만행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건지 이 발사에 대해서 그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발사한 미사일, 동해바다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고각이 93도, 그러니까 북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각도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비행거리가 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고요. 비행시간이 9분, 최대 고도 189k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원래는 북극성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사일의 거리는요, 사거리가 2,5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이 날아간 거리가 실제로는 60여 킬로미터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60여 킬로미터만 나갔다. 이거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거만 가지고는 네. 실패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는 거 보면은 각도를 조절하거나 네. 연료량을 조절해서 네. 고도와 거리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 북한이 실험하는 걸 보면은 고체 연료를 가지고 실험하고 네. 그다음에 신형 왜 그 사람들이 보면은 갑자기 고출력 엔진이라고 왜 실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대륙간 탄도탄이 ICBM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저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일이면 시진핑하고 트럼프 회담하지 않습니까? 네, 6일과 7일. 예, 그러니까 ICBM을 쐈다 그러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니까 네. 일본 배타적 경제 수혜에도 들어가지 않고 네. 자기 영연에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한 바는 달성할 수 있으면서 외부로 비춰지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아하. 예, 요런 거를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북극성 일을 할 때는 1년 전에는 500km 이상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도가 거리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네. 고도를 바꾸고 저거를 하면은 2,500 정도 날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성이 짙은 단거리 발사였다. 준중거리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60km만 쏴서 끝낸 이유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목적하는 실험 재원을 산출하는 거죠. 데이터를.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르죠? 내일부터 6일, 7일 양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면 네. 미국을 놀라게 하거나 중국을 압박할 만한 그런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네. 60km짜리 쏴가지고는 놀라질 않습니다. 네. 근데 원래 자기들 생각은 상당한 사거리를 가지고 네. 고도 높이고 해서 원래 지난번에 2월 10일 날 쐈던 북성 2형만큼 네. 고도가 사거리가 나가게 쐈는데 네. 189km 상공에서 엔진이 멈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엔진이 멈추니까 자연학하다 보니까 거리가 6,700개 나가지 않은 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게 다른 엔진이냐 다른 미사일의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군에서 이게 북극성 2형이라고 했으면 네. 분명히 찍었습니다. 찍어서 탄도 모양을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신형 엔진을 단 대출력 엔진을 단 신형 미사일은 절대 아닙니다. ICBM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난번 쐈던 거하고 같은 종류라고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189km 올라갔다가 사거리는 60km밖에 못 갔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실패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80km 상공에서 엔진이 꺼져가지고 쑥 그냥 떨어지다 보니까 네. 60km밖에 못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괜한 자극을 하지 않도록 의도를 했다라는 교수님의 해석이 있고요. 또 김정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북극성
미사일을 쐈지만 이게 뭔가 결함에 의해서 실패한 것일 것이다. 구형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번엔 성공했는데 이번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 거죠. 네. 예, 서로 다른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먼저 지금 화면을 좀 보시고 아마 그 시청자들 헷갈릴 부분은요. 네. 고각발사 93도라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네. 그 고각발사 93도가 아니고 방위각이 93도라는 얘기고요. 네. 저에게는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쐈을 때 약 3도 정도 위로 올라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이제 93도고요. 3도 정도 아래겠죠. 그러니까 북위로 기준으로 해서 예, 남쪽으로. 예, 남쪽으로. 예. 예, 90도가 딱 수평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 거리가 60km 정도뿐이 안 나온 거는 고도가 저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2월에 그때 쐈을 때 500km 날아갔을 500km 때요. 날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이지까지 가가지고 네. 결국 자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레드라인을 어느 정도로 설정했느냐, 네. 적어도 이제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걸 본다면 미국의 어떤 선제 타격의 레드라인을 넘어간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발사가 실험을 성공을 했던 아니면 일부러 실패를 가장했던 중요한 건 아주 예민한 이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했었는지를 한번 표로 그려봤습니다. 2016년도에요. 3월 31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 노동계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5일요. G20 정상회의가 있을 때 스커드 계열 미사일 또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바로 오늘 아침 6일과 7일 양일간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이 시기에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이렇게 빅 이벤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때만 이렇게 발사를 한다는 건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다분한 거죠. 하나 빼고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어떤 부분을 빼먹은 2012년 그러니까 2월 12일 날 네. 북극성 2형을 쐈을 때 네. 바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 당일날 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노골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미일 방위 조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그 핵무장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도전했던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왜 쐈는지는 모르잖아요.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게임하는 거를 정치학 용어로 머들 스루라고 할 수 있어요. 머들은 진흙이잖아요. 네. 진흙밭에 가서 기어보면 힘들죠. 네. 뻘밭에서. 네. 그러면서 계속 기는데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익사되는 것도 아니고 네. 탈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독도 문제를 놓고 그것들 중에 머들스러운데 50년, 60년 싸우면서 뺏기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칠 것 같으면서도 지금 60년을 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네. 워싱턴까지 폭탄만 안 터뜨리고 말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절대로 기가 죽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맞배기로 했다고 보고요. 네. 저기 실패였으면 공중폭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기경 보고 피스아이나 우리 이지스함에서는 궤적이 사라진 걸 잡았을 겁니다. 근데 궤적이 안 사라지고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왜 짧게 쐈지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엔진이 꺼졌거나 둘 중에 네. 하나겠죠. 그래서 북한은 오늘은 맞배기로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속 덤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하는데 일종의 재뿌리기 한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 네가 나 말린다고? 미국 그럼 네가 트럼프 중국이 안 하면 네가 한다고?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그러면서도 세게는 안 나가면서 자기 기술은 이게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네. 갈 때까지 최대한 가보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의도하는 목적하는 바 이익을 쟁취하는 거죠. 이익이라고 목적이라고 하면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 거기에 나서고 싶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겠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싸고 도는 태도에 대해서 은근슬쩍 도와주면서 아니다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지금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고 나오면 중국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 과연 중국에 미리 통보를 하고 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중국은? 이건 추정인데요. 네. 그동안 북한이 과거에 큰 핵실험을 할 때는 사전에 통보를 했지만 네. 지금에는 핵실험을 하더라도 북한에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 미사일을 쏜다고 북한이 중국에 통보를 할 리도 없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동안에 북한이 여러 가지 핵 미사일 도발을 한 거를
뭐하고 연계를 시켰냐면은 네. 바로 한국이 이때 정도 되면 독수리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우리나라 뭐 30만 이상 군대, 미국도 한 2만 정도 해가지고 가장 큰 연합 훈련을 하거든요. 너네가 그걸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담을 앞서서 저걸 했다고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너네 한미가 군사훈련 해가지고 이거 쏜 거 아니냐. 앞으로 너네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중국의 체면을 구겼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정훈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쏜 거는 맛배기일 것이다. 내일이나 조만간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달이요. 북한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한 달입니다. 아주 큰 행사와 축제들이 있는 날인데, 자, 4월 11일 김정은 추대 5주년 5차 최고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지 5년이 되는 해인 거죠. 북한에서는 또 꺾이는 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5년이 넘어가면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하네요. 15일 북한 최대 명절입니다. 김일성 생일입니다. 105주년 행사가 마련돼 있고요. 이 날짜에 맞춰서 김정은은 지금 여러 가지 업적을 좀 뽐내기 위해서 주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4월 25일이요. 조선인민군 창군 85주년 열병식이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전력들을 뽐내듯이 또 과시를 하겠죠. 자, 이런 4월의 이 행사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도발을 하는 데 의미가 더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6일, 7일 약일간에 분명히 중국이 약간은 미국에 양보를 할 겁니다. 네. 미국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ICBM 발사를 하거나 분명히 해야 되는데 현재 두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4월 15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4월 25일 그 인민군 창건 85주년 열병식 때는 최근에 북한이 이 발사를 해서 보여줬던 그 SLBM이라든가 네. 북극성 인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대출력 엔진만 현재 개발했는데 대출력 엔진에다가 그 보조 엔진. 미사일을 장착한 모형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로 쓸모도 없고 쏠 수도 없는 미사일이지만은 네. 모양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ICBM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달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김종봉 교수께서는 자, 태양절,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을 앞둔 요 상간에 핵실험,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조선인민군 창군 기념일 25일 이 전후로 해서 ICBM 또는 신형 엔진을 실험하는 듯한 또 시험 발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정훈 위원께서 4월 위기설을 지금 며칠째 저희 뉴스탑10에서 강조를 하고 계셨죠. 잔인한 4월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4월 전쟁설, 4월 위기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식순을 사놨습니다. 지금 저기서 지금 저 표에서 제대로 된 사실은 김일성 출생이 아마 105주년 맞을 거고요. 네. 김정은 추대 5주년은 맞습니다. 근데 네.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은 가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조선인민군은 1946년 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조선 보안군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85주년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더 그게 낮겠군요, 숫자가.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항일 투쟁할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면서 네. 조선인민군 창건이라 앞당겨. 광복전으로 땡겨버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조작이 있는 게 김일성이 1912년생이라서 원래 105주년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정일이가 원래 75주년일 겁니다 아마. 네. 원래 그 사람도 4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42년생 자기 아버지랑 끝이 이자가 같도록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원래 75주년 해갖고 행사를 할 거고요. 김정은이조차도 네. 지금 82년생으로 돼 있죠. 네. 84년생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다 맞췄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 중에서 다 맞췄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태양이고 아들은 광명성이 금성이죠. 네. 손자는 뭐예요? 은하.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 광명성 그래서 이렇게 은하 3호, 은하 1, 2호
그렇게 되는 거죠. 광명성은 위성이고 태양. 그래서 이게 조작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잔인한 사월로 예상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은 독수리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난번 칼빈슨 항모가 와서 작전을 하다가 지금 일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미국 해병대는 또 와 있고 또 네. 추가로 항공모함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한치도 안 물러섭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기싸움이 머지를 수로가 될지 실제로 타닥닥 하나가 갈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긴장이 고조돼 있다. 그리고 우리 군들 지금 거의 임전태세로 가고 있다. 네. 머들수록 그러니까 지루한 또 힘겨루기가 될지 아니면 사격 삿발전이 될지 그리고 아주 진짜 붙을지. 뜨거운 싸움이 될지 아직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김기호 교수님 또 예, 하실 그 말씀 조선인민군 창군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네. 원래는 1948년 2월 8일 날 소련에 의해서 조선인민군이 창군돼 가지고 네. 1977년까지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군 기념일로 세워왔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주체사상을 얘기한다고 1978년부터 네. 16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1932년 그러니까 김일성이 20살 때 백두산 안도 현연에서 최초의 항일 무장 유격대인 네. 조선인민군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선인민군의 전신이라고 16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가 69주년이 되는데 85주년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창군 기념일 이 날짜 갖고 저렇게 뭐 생년도 바꾸고 저런 건 미신인가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우상화를 위한 조작인가요? 두 번째 후자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정훈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북한이 지금 도발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겠죠. 미군의 칼빈슨 항모가 일본 쪽으로 빠져 있지만 특수부대는 아직 한반도에 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왜 남겨져 있는지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도 지금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죠. 제일 어떤 준비가 먼저 돼 있나요? 네, 저 앞에 있는 게 저게 그레이 이글이죠. 네. 저게 프레데터를 더 발전시킨 무인기인데요. 중고도 무인기 주로 육군에서 사용하는 건데 저게 그 아프간전에서 보게 되면은 그 미군들이 암살을 하는 데 썼죠. 네.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위험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 비행기는 뜨면 한 30시간 동안 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스텔스 기능까지도 있어가지고 사람은 안 타니까 뭐 공기도 필요 없고 밥도 안 먹고 우리 오랫동안 비행기에 있으면은 화장실 가야 되죠. 저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필요하면은 바로 쏠 수도 있어서 어세서네이션 암살용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레이 이글이 출동을 해서 공격하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특수부대, 네. 이제 프레데터라고 대북으로가 하는 네. 거는 저 해군이고요. 네. 육군에서는 이제 그 그린베레 네. 이런 부대들이 우리랑 같이 작전을 하면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에서는 707 부대를 중심으로 한 특임 여단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제가 저렇게 들어가면 미군에서 MH-47 헬기, MH-60 헬기, MC-130 이런 수송기를 동원하는데 우리 한국군은 C-130H라고 수송기인데 네. 우리도 저 화면에 나오네. 네. 저건 이제 MC-130은 미국인데 우리도 네. C-130의 H라고 저보다 못하지만 네. 그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특수부대가 출동해서 평양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이 참수 작전을 수행하고 또 세 번째 또 준비되어 있는 작전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저 랩터 F-22나 F-35, F-22는 지금 미국에 일본에 일시 배치를 해놨고 F-35는 미 해병대가 아예 정규 배치를 했으니까 네. 그것들이 들어가서 폭탄창에 있는 걸 떨어뜨려서 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거 말고 네. 쌍용 훈련이라 그래서 쌍용 훈련이요? 예, 한미연합 해병대가 네. 평양 인근의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평양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키로 돼갖고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래갖고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네. 작년에는 이걸 크게 했는데 올해는 아마 내일 회담 시진핑하고 회담 때문에 좀 축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이 저것과 병행해가지고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결정적 작전이라고 명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이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미국의 MBC 방송의 메인 앵커, 유명한 메인 뉴스 앵커가요. 한반도에 직접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부대 그리고 각종 주요 기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레스터 홀트 이 뉴스 앵커입니다. 미국 MBC 메인 뉴스 앵커고요. 지난해 대선 TV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별명이 강철바지라고 하네요.
긴 시간 진행해도 집중력이 최고다. 뭐 이런 뉴스 앵커인데 실제로 와서 어떤 방송을 한 건가요? 지금 한반도에 와서 저 메인 앵커가 이틀간 이제 한국에서 방송을 직접 내보냈는데 네. 6시 이제 30분부터 약 18분간 하는 뉴스 중에 8분씩을 네. 한국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했다고 하니까 18분 뉴스 가운데 8분을 한반도 내용을 다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현재 미국에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2일하고 3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날은 그 자유로 개성공단 바로 가가지고 판문점으로 가는 자유로 앞에서 직접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에는 네. 오산 미 공군기지에 가서 바로 직접 현장 비행기 바로 앞에 있는 데서 공격기 앞에 가가지고 네.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군요. 첫 번째 임무는 북 도발 억제지만 필요하면 액션을 취한다. 즉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홀트 바로 그 앵커 오른쪽에 있는 스워드데이가 네. 바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래 목적은 원래 도발 억제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액션을 취할 것. 저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저거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얘기고요. 또 그리고 우리 태영호 네. 그 우리 규순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을 서울 명동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네. 태영호 공사가 북한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무기라고 했습니다. 돼 있지만 실제로는 태영호 전 영사는 공사는, 공사는 예. 핵무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뉴스 앵커가 와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 지금 굉장히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특집 보도를 하게 된 건데, 이정훈 위원께서는 이 내용 보셨습니까? 이제 뭐 대충 뭐 예. 짧게 봤는데요. 네. 이 클라우제비치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의지를 무력으로 투사하는 게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강력한 공격전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는 거의 미국이 유일하고요. 네. 영국이나 뭐 북한 이런 나라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방어적인 나라인데 네. 지금 미국이 자기네 의사를 투사하게 되면 그거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누구예요? 기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때 보게 되면 기자들이 먼저 쭉 들어가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아만포인가요? 그때 그 CNN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전쟁 네네. 전문 기자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MBC에서 메인 앵커가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 Fighting tonight. 그게 하나의 미군의 구호인데 네. 그걸 딱 주제로 걸고 한다는 거는 한반도가 굉장히 긴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선거에 어리 빠졌는지, 뭐 탄핵에 빠졌는지, 세월호에 빠졌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염려가 됩니다. 네. 지금 이 기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94년 1차 핵위기 때 네.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네.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 네. 페리 프로세스라고 페리 보고서가 나와서 미 백악관은 이 모든 것을 검토했다가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또 그때 뭐 YS에는 뭐 YS가 취소했다 그러는데 오버도퍼의 두 개의 한국 책에 보면은 미국이 시뮬레이션 결과 스스로 취소했는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인 앵커를 보내가지고 그때 상황처럼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1994년도 한반도 핵 위기가 왔을 때와 주변 돌아가는 상황과 반응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이 그때와 유사한 게 아니냐, 비슷하게 예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MBC 메인 뉴스 앵커가 와서 실제 방송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대 국장 얘기해 주시죠. 다만 이제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는 지금 미국이 이제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하면 레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네. 공개를 안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ICBM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게 완성된 단계인지 아니면 핵실험이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미국에 가는 단계인지 어느 단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즉 지난해 말부터 적어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미국이 하고 있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바로 MRBM 저걸 쏠 때도 60km만 내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ICBM을 원래 쏘기 위해서 평양 외곽 북쪽에 2개나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알고 네. 그런 선제 공격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네. 그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94년도 당시 상황하고 네. 지금 상황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뭐냐면 네.
94년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초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영변 핵설만 때려보시면은 네. 북한의 핵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 개수도 뭐 상당한 숫자가 수십 개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십 개의 위치를 다 파악해서 다 파괴하지 않으면 네. 한반도는 핵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도 미국이 공격할 거냐 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미국이 공격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자, 주변 정황이 돌아가는 건 지난 1994년도 한반도 핵 위기 때와 비슷한 건 맞지만 가장 다른 점, 북한의 핵 보유 기술은 그때보다 월등하게 지금 발전이 돼 있다는 점, 이 점이 지금 더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정훈 의원께서 우리 뉴스탑10에 출연하셔서 이 말씀을 예전에 공개를 해줬습니다. 미국의 CBS 사장과 취재단이 북한으로 김정은을 인터뷰하러 들어갔었다까지 저희한테 공개를 했거든요. 저희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 지금 인터뷰를 하고 왔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못하고 온 건가요? 지금 하고 왔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 저도 뭐 취재를 못 해봤는데요. 네. 그건 CBS가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가지고 뭘 공개를 하려고 하는지 북한이 네. 뭔가 액션할 때 공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미국 CIA가 하지 말라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미국이 아까 NBC 기자가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미국이 언론을 협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일단. 네, CBS가 들어가서 김정은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갔다고 보도가 됐지만 네. 북한의 이 독재자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누구도 한 번도 방송사하고는 직접 이렇게 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인터뷰를 해서 사전에 조율된 그런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만 직접 방송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CBS가 김정은을 인터뷰하겠다고 갔지만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땐 CBS가 혹시 현재 한반도 상황이 현재 긴박하기 때문에 평양에다가 지사를 이렇게 개설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지사를 개설하려면은 적어도 한 100만 불 이상 줘야 되는데 아마 그 금전 문제 때문에 현재 CBS가 좀 지사 개설을 못하고 현재 네. 엉거주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두 분이 딱 다르게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일과 7일 양일간 만나는 미중 정상회담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미국 정상과 만날 때 북한 얘기를 테이블에 올리기가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둘이 말이 안 통하는 사이로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지금 크게 중국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안건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가장 핵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무역 분쟁, 그게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해하고 이제 북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이 이제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한테 내가 선제 타격은 하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네가 최대한 협조를 안 한다면 선제 타격도 가능할 거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걸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서로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시진핑한테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얘기했던 것들 뭐 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 이런 것들을 축소하라고 한 부분 네. 그리고 적어도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중유 같은 경우에도 원유도 더 줄이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지금 저 미중 정상회담 놓고 대한민국만큼 신경 쓰는 나라가 어느 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요? 일본 그렇겠지만 일본은 강한 나라고 우리처럼 약한 나라 중에. 저는 대만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만 좀 아시는 분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네. 대만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둘이 만나서 어떤 게 이슈냐. 지금까지 중국이 국가의 핵심 이익은 남중국해에 있다 그랬죠. 남사군도. 그랬죠. 남사군도까지 대만까지는 한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핵심인지 북한이 한반도가 핵심인지 대만도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판단은 뭔가 하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다. 지금 대만하고 남중국해 문제는 빠져나갔다. 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만나고 할 때는 자기네끼리 딱 합의되면은요. 갑자기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뭐 미국이 막 올라가다 뭐 합의되면 쑥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더 갈 수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약속이 비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규호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지금 이게 우리한테 왜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 이 시기에 중요하냐. 네. 우리는 지금 리더십 공백기에 곧 한 달 후에 보수 정권이 나올지 진보 정권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말 안개 같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종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미중의 양대 거장이 결정하는 대로 잘못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의 운명을 맡기게 될지 모르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런 걸 제어해야 되는데 네. 근데 북한은 보란듯이 거기에 대고 크게 뺨은 안 맞을 정도의 네. 도발은 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바 우리 핵보유국 지위달라. 아니면 미국이 우리 체제 보장해서 평화협정 맺어달라. 네. 이런 것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벼랑 끝 전술까지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는 뾰족한 수가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를 두고 우리의 문제를 다른 나라가 결정하는 지금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돌아가는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빨리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정봉 실장님, 이정훈 위원님, 김규호 교수님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는 김태현 변호사, 배종찬 본부장님, 그리고 한상준 기자 셋이 이야기를 도와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